오늘 교양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교양이란 말은 최근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용어예요. 한국이 아니라 이 동양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이 교양이란 말을 영어로 이렇게 하면 뭐하고 대응이 되느냐, 영어에 이 비슷한 말이 없느냐,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인테그리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는 시빌리티라는 말이 있고요. 코트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테그리티라는 말이 아마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서양 사람들한테 누구누구는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최고의 찬사입니다. 최고의 찬사예요. 어떤 사람을 높게 평가할 때 그 사람은 인테그리티가 있다. 인테그리티는 라틴 말에서 나온 말인데 원 뜻은 온전하다, 완전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인테그리티가 있다고 하면은 보통 정직하다, 그 다음에 성실하다,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 원만하다,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이다, 신사다, 이런 뜻이죠. 그것이 인테그리티라고. 요거하고 우리가 말하는 교양인이란 말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교양인은 동양에서 쓰는 말인데 서양에서 교양인은 뭐겠느냐. 역시 젠틀맨 아니겠네요. 젠틀맨. 영국어 신사와 가깝다. 신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신사냐. 영국 사람들 주로 쓰는 말이지만 신사라는 말이 젠틀맨이라는 말입니다. 한표옥 대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표옥 대사라고. 이분이 영국 대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쓴 회고록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바닷가에서 무슨 진수식인가? 하여튼 이 부둣가에서 행사를 하고 있다가 이 한표옥 대사 부인이 실족을 해가지고 바다에 빠졌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옆에 있던 영국 사람이 그 행사를 하니까 완전히 양복을 딱 입고 왔는데 바로 바다에 뛰어내려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건져내더래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로프 가져오라 소리도 안 지르더랍니다. 바로 풍덩 뛰어들어가서 건져내더라. 한표옥 대사 이야기가 이게 영국 신사다 이겁니다. 영국 신사다. 어려운 상황을 보면은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 바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 남 보고 뛰어내리라 이게 아니라 바로 뛰어내리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영국에서는 귀족 자제들이 항상 먼저 출전을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어떤 통계 보면 1차 세계대전 때 귀족들 자제의 40%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다쳤다. 요게 신사, 교양인. 요거 비슷한 말이 시빌리티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명화된 사람. 코트시는 예절을 잘 지키는 사람. 코트시는 코트라는 궁전에서, 코트는 궁전을 이야기합니다. 궁전에 있는 그 왕족들의 행세를 하는 사람. 그런 품격, 그것을 코트시라고 해요. 시빌리티, 인테그리티, 이런 영어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동양에서 말하는 교양은 대충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교양이란 건 뭐냐 하는 것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인문 플러스 예술 플러스 스포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문적 교양과 거기에 예술적 소양과 그 다음에 스포츠를 통한 이 규칙을 잘 지키는 이런 마음이 합산된 것을 우리가 교양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첫째, 인문은 역사, 철학, 문학이죠. 역사는 국가의 발자취, 공동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데 어떤 뿌리에서 나왔느냐, 우리의 조상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전통과 이 풍양성을 존중하는 마음이 바로 이 역사의식이죠. 그래서 교양인이 되려면은 역사를 알아야 된다.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이 공직자가 되면은 하는 행동이 좀 중구난방이다.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 역사의식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 공직자에 들어앉아 있으면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좀 일관성이 있다. 이 인테그리티란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어떤 행동에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도표를 그려보면 한 방향으로 쭉 나간다. 그 다음에 철학은 이 세상 삶으로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죠. 세상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 또는 우주 이런데 무슨 원리가 있을 것이다. 그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 철학이죠. 문학은 인간 존재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학문은 인간이 자기의 소양으로서 갖춰야 된다. 이 근본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문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서 예술적 소양이 또 필요해요. 예술이라 하면 주로 음악, 미술인데 예술적 소양을 갖춰야 된다. 학교의 교육에 비교한다면 악기 하나는 다뤄야 된다. 사람이 악기 하나는 다룰 수 있어야 된다. 거의 뭐 기타든지 하모니카도 좋고 피아노, 바이올린, 악기를 하나 다뤄야 된다. 왜 예술적 소양이 필요하느냐? 이 예술이라는 것은 주로 이성이라기보다는 감성입니다. 감성. 이 인간의 감성을 풍부하게 한다. 동시에 아름다움을 알게 한다. 이게 음악이든 미술이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뭐가 아름다움이냐?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마음.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알게 해주는 눈이죠. 그것이 예술인 것이죠. 예술. 어떤 사람한테 이 미학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하죠. 아름다움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지저분한 화장실, 불법 주차한 거리,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 이게 다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왜 싫습니까? 화장실 더러운 거 왜 싫습니까?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싫은 거예요. 회성망측한 건물을 지으면 봄에서 화가 납니다.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 주차 귀찮기도 하지만 보기가 싫어요. 없어요. 아름다움을 알게 하는. 또 인간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알면은 나쁜 짓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예술 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게 도덕 교육입니다. 아름다움을 가르치면은, 아름다움을 알게 되면은 나쁜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안 할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여기다가 하나 더 스포츠를 해야 된다. 스포츠. 스포츠를 통해서 뭘 가르치느냐? 협동조신 아닙니까? 그리고 규칙. 공정한 게임. 승패에 대해서 승복하는 마음. 그러니까 학교 때는 스포츠를 해야 된다. 스포츠 중에서도 가능하면은 단체 경기를 하는 게 좋다. 야구, 축구, 뭐 이런 거. 요게 교육의 기본입니다. 교육은 인문교육, 예술, 스포츠. 그래서 소설을 많이 읽고 어릴 때 책을 많이 읽고 악기를 다루고 그러고 스포츠를 한다. 요 교육이 기본인데 한국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다 소외가 되어버렸어요.
국사도 제대로 안 가르치고 국어도 안 가르치고 예술을 안 가르치고 교장 선생님이 운동장에 아이들이 놀면은 야야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방송을 하고 한국의 위기는 바로 이 기본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다. 그러나 선진국은 이 기본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다. 특히 국민학교 때부터 요 교육을 철저하게 국어, 국사, 스포츠, 예술. 우리가 영화 보면은 외국 영화에서 외국의 박물관에 가면은 어린애들이 꼬마들이 와가지고 뭐 미로의 비너스상 루블 박물관에 있는 거기 앉아가지고 스케치북 해놓고 열심히 그립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디자인 하면은 디자인 수도가 세계에서 대충 세 군데죠. 밀라노, 파리, 뉴욕입니다. 왜 이 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디자인을 하면은 근사한 걸 만들어내느냐. 거기서 자란 사람이 어릴 때부터 아름다운 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눈 뜨고 어린애 때부터 본 거는 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조각상 이런 걸 보고 자라니까 본인도 모르게 뭐가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은 아름다운게 나온다. 요걸 몸에 딱 DNA처럼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걸 보면서 자랄 기회가 조금 적었죠. 물론 자연의 아름다움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자인이라는 게 주로 인공적인 거니까. 우리 동양에서도 뭐 유명한 디자이너는 지금 현재까지는 일본, 중국입니다. 일본, 중국. 특히 중국 사람 중에서는 해외에서 공부했던 사람. 해외에서 공부했던. 아마 앞으로 중국에서 위대한 디자이너가 많이 나올 거예요. 바로 그 아름다운 유산 속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양의 기본인데, 교양은 한국에서 교양인이 좀 적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한국 사람들 보면은 악착 같고 머리 좋고 임기응변 좋은 면에서는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럼 한국 사람 중에서 조금 드문형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 좀 드물.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 균형 감각이 뭐냐? 어떤 사물을 이렇게 좀 공평하게 보는 거 있죠. 공평하게 보는 겁니다. 왼쪽을 보면 오른쪽도 보고 앞을 보면 뒤도 보고 해서 어떤 사물을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균형 감각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좌편향 나쁘다, 왜곡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한쪽만 보는 거예요. 한쪽만 보면은 전체를 못 보니까 이건 반드시 오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같이 생겼다고 그럴 거고,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다고 안 하겠습니까? 다 안 맞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는 거. 요게 균형 감각이 한국 사람들이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그러운 사람이 좀 적다. 관용이 적다. 머리 좋은 사람 많은데 너그러운 사람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교양은 균형 감각과 이 너그러움이다. 균형 감각이 안 맞는 사람은 행동하는 게 외골수로 행동합니다. 이 나라도 균형 감각이 맞는 나라가 있고 안 맞는 나라가 있어요. 균형 감각. 균형 감각이 안 맞는 나라의 대표적인 게 북한이죠. 북한. 군사 면에서는 상당합니다. 군사. 경제는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균형 감각이 안 맞아요. 균형 감각. 한국도 어떤 면에서 균형 감각이 안 맞아요.
한국에 지금 뭐 K-팝 등등 해가지고 대중문화는 꽤 발달했어요. 대중문화. 영화도 잘 만들고 노래도 드라마도. 근데 고급 문화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중문화는 있는데 대중문화와 고급 문화의 균형이 고급 문화 별로 없다. 무슨 뜻이냐? 한국 사람이 지난 60년 동안에 쓴 책 중에 영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단 한 권이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작곡한 노래 중에서 세계 다수 사람들이 즐겨 듣는 노래 단 한 곡이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누구는 윤희상 하던데 윤희상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잘 안 듣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만든 게 뭐냐? 고급 문화가, 고급 예술이 좀 부족하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매우 우리 국력에 비해서 매우 부족합니다. 이 고급 문화는 교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양적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양은 인생관입니다. 결국 교양이 만들어내는 게 역사관, 인생관, 역사를 통해서 인생관, 역사를 통해서 역사교육을 통해서 역사관, 문학을 통해서 인생관. 교양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민주주의가 되려면 일정한 재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정한 교양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없으면 그 민주주의는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었으니까 경제 문제는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교양도 1인당 국민소득과 더불어 같이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느냐? 한국은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한국어를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한글 전용으로. 한국어가 반신불수가 되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어휘력이 옛날보다도 오히려 쇠퇴하고 있다. 어휘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게 한국의 교양 문제가 직면하고 있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어휘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줄어들고. 어떤 인간이 쓰는 용어가 줄어든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치매의 정의가 뭡니까? 치매는 어휘력이 줄어듭니다. 치매. 자꾸 잊어버려요. 나중에는 남편 이름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단어 수가 줄어듭니다. 아이들이 커가고 있는 것의 증거가 뭡니까? 쓰는 어휘력이 늘어나죠. 어휘력이 늘어나는 게 그 인간이 성장하는 것이고, 어휘력이 줄어들면은 인간이 쇠퇴합니다. 치매화하는 거죠. 치매화. 한글 전용으로서 한국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느냐? 한자어를 다 모르게 된다. 암호가 됩니다. 그래 되면 그건 단어가 아니에요. 읽을 수는 있습니다. 창의시정이라고 한글로 읽을 수는 있어요. 읽어도 모른다. 웃기죠? 읽어도 모른다. 읽어도 모른다. 그건 읽으라면 안 하죠. 읽어도 모른다. 어휘력이 줄어든다. 정확한 용어 사용을 할 줄 모른다. 이것도 어휘력이 줄어들어요. 어휘력이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고급 언어는 잊어버리고 쉬운 언어는 기억해요. 쉬운 언어가 뭡니까? 주로 한글로 표현되는 말이죠. 눈, 비, 바람, 좋다, 나쁘다, 몸, 가슴, 뭐 요런 거.
그러면 이런 것만 알면은 요거 가지고 주로 언어 생활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의 수준이 확 떨어져 버리죠. 한글 전용과 비례해서 한국 사회에서 뭐가 늘었습니까? 욕설이 늘었습니다. 욕설. 한국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상시적으로 쓰는 나라도 없습니다. 요새는 어른이고 아이고 똑같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무슨 잡담 프로에 썩은 놈, 미친 놈이란 말이 한 10번 나왔어요. 그게 공중파입니다. 영화에서는 또 얼마나 욕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욕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됐어요. 무감각. 욕을 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욕을 입에 담는 순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성 중에서 한 부분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욕을 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욕을 하면 저질이 되어버립니다. 한 인간을 판단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용어를 씁니다. 욕설하는 사람. 욕설이 다반사가 됐다. 요게 한국어가 파괴되고 있다. 교양이 파괴되고 있다. 여기에 또 하나 좌익성동이 들어왔다. 그리고 좌익성동과 한글 전용은 같이 간다.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가 파괴됨으로써 한글 전용에 의해서 한국인의 교양 수준이 총체적으로 떨어진다. 여기에 언론이 저질화되고 있다. 언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말을 수단으로 쓰는 게 언론입니다. 언론은 다 말입니다. 말. 신문, 방송 이런 것들이 다 말로 하는 겁니다. 말. 그런데 한 사회의 말의 수준이 떨어져 버리면은 언론 수준도 떨어져요. 언론이 한국에서 지금 내가 기자다 하고 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수가 많아요. 수만 명 아니면 한 10만 명 될 겁니다. 세계에서 인구당 기자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글을 써요. 그 글은 어디에서 떠돌아다니느냐? 신문, 방송, 요새는 주로 인터넷 세상에 그 글이 기자라는 사람들이 제끼는 글이 떠돌아다니는데 교양이 떨어지고 한국어 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글들의 수준이 떨어져요. 첫째 문법에 안 맞아요. 그리고 정확한 용어를 쓰지 않아요. 왜곡되고 과장되고 선동 이런 정보가 넘치고 넘쳐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노출이 돼요. 저질 언론이 만들어내는 정보에 노출이 됩니다. 말하자면 불량식품에 노출되는 거. 불량식품을 먹는 거와 같은 마찬가지예요. 불량 정보를 막 먹는 거죠. 그러다면 어떻게 됩니까? 불량 여론이 만들어져요. 저질 여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질 언론이 저질 여론을 만듭니다. 여론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엉터리 여론 많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한 60%의 여론이 있었어요. 이건 엉터리 여론 아닙니까? 분별력이 없는 여론 아닙니까? 왜 이런 여론이 만들어졌느냐? 불량 언론이 만드는 불량 정보를 먹었기 때문에 불량 여론이 만들어졌어요. 불량 여론을 보고 정치를 합니다. 사람들은. 정치는 여론을 보고 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 불량 여론을 보고 겁을 먹고 법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어요. 즉 불량 언론이 불량 여론을 만들고 불량 여론이 불량 정치를 만듭니다. 이 3단계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국의 여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집에 비교하면 이런 집이죠. 모래사장 위에 집진 고층 아파트 올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공사 안 하고 저 수렁 위에 늪에다가
기초공사 안 하고 거기에 막 집을 올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막 흔들흔들해요. 가장 밑에 있는 언론이 불량 언론이 저질 언론이기 때문에 이 위에 지은 여론이란 집이 또 토대가 안 좋아요. 그 위에 지은 정치, 행정 이게 다 불안정합니다. 한국 사회는 교양 없는 교양의 약화로 말 이게 모든 게 교양 문제죠. 교양이 약해지니까 한국 사회의 구조 전체가 흔들리고 내려앉고 해가 불안정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불안정한. 교양이 없으면은, 교양이 없는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하면은 그 민주주의가 불량 민주주의가 됩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이다. 그것을 우리가 매일 봅니다. 매일 느끼고. 이런 불량 언론과 불량 여론의 한 특징 중에 하나가 분별력이 약하니까 사람을 가려볼 줄 몰라요. 사기꾼을 국회의원으로 뽑고 반역자를 대통령으로 뽑고 아주 근사한 사람은 위대한 인물들은 독재자로 내려앉혀버리고 이게 불량 여론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 점에서 한국에 희망이 있느냐? 한국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을 오른쪽에 쫙 적고 한국에 희망이 없다는 점을 왼쪽에 딱 적고 제가 차변 대변을 딱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장기적으로는 한국을 낙관하나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한국은 굉장히 비관적. 그 이유는 인간관이 틀려먹었다. 인간관. 엉터리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가리는 안목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품들이요. 균형 감각이 없고 모든 판단을 할 때 자기의 체험이라든지 자기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한다. 자기를 객관화하지 못한다. 공정성이 아주 부족하다. 정직성이 부족하다. 이런 게 다 합쳐지면은 어떻게 되겠냐. 한국 사람들이 목표가 인류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인류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면은 그러면 한 몇 년 걸린다고 봐야 되느냐. 이명박 정부처럼 선진 인류국가 건설을 5년 만에 해치울 수 있느냐. 인류국가를 만드는데 외국에서는 대충 몇 년이 걸렸느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인류국가를 만드는 데는 대충 한 500년 정도 걸린다. 그렇게 됐습니다. 500년. 500년 정도 걸려서 성공하면 그건 다행이다. 어떻게 100분의 1로 단축시켜서 5년 만에 선진 인류국가를 만들겠다고 할 거냐. 그것 또한 이 이명박 정부의 교양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이 정부가 교양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그 정부가 생산하는 말을 보면 됩니다. 말의 수준을 보면 돼요. 선진 인류국가 건설 이라는 것을 국정지표로 내세운다고 하면 이건 교양이 없는 정권이에요. 교양이 아직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명박 정부가 만든 부처 이름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가 상공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누가 압니까 지금? 산업자원부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식경제부라는 장명을 하고 앉아있느냐.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도 하는 일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런 장명을 하고 앉아있다. 요게 교양의 수준이죠. 이명박 대통령의 교양은 뭐냐? 그럼 대통령의 교양은 뭐냐? 그 사람 말을 보면 돼요. 연설문 보면 됩니다. 연설문.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은 저 구청장 연설문보다 수준이 낮아요. 구청장
아니 한국 또 그 연설문을 주로 쓰는 사람이 요새 또 돈 받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검찰에 물려다니고 아마 구속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중도 실력이라는 말을 이건 아무 관계, 중도하고 실력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식 경제부란 말이 아무 관계 없듯이 중도 실력이란 말이 아무 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지식 경제부하고 중도 실력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이 지적 수준은 국민학교 5학년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뭘 하겠느냐? 어휘력이 요 정도 수준의 집단이 뭘 하겠느냐? 중도 실력, 지식 경제, 이건 쉽게 말하면은 이 어휘력에 완전히 언어에는 백치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용어를 가지고 국민들을 이끌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도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낸 말은 다 힘이 있었어요. 왜냐? 어휘력이 아주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민족 중흥, 조국 근대화, 유신 시대를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국력의 조직화, 능률의 극대화. 유신 시대가 뭘 하는 거냐? 국력을 조직화해가지고 능률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그 정도 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하면은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니까 일이 잘 풀리죠. 국력을 조직화해가지고 능률을 극대화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970년대의 이 난국을 돌파할 수가 없다. 그러려면은 헛소리 하는 것을 좀 줄여야 된다. 정치적 낭비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했다. 이게 유신시대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철학과 전략이 있어요. 말의 힘입니다. 말의 힘.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말에 힘이 없는 사람. 말에 힘이 없는 사람. 정치인이 말에 힘이 없으면 정치인이 아닙니다. 100m 뛰는 사람이 다리에 힘이 없다 하고 똑같아요. 아니, 다리에 힘이 없으면서 어떻게 100m 뛰고 말에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근데 이 말의 힘은 뭐냐? 교양의 힘입니다. 교양의 힘.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평소에 예술을 많이 접해야 됩니다. 평소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럼 한자를 알아야 돼요. 이명박 대통령이 요새 어디 가서 썼는데 자꾸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쓰더라고요. 이명박. 이건 발음 부호입니다. 이게 자기 본명이 아니에요. 그럼 자기 어머니가 이름 지어줄 때 이명박이라고 한글로 이름 지어주었습니까? 한자로 근사한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밝을 명자에 넓은 박자니까 밝은 것을 넓게 확산시킨다는 아주 근사한 이름이고, 어떻게 보면 그 이름 좋기 때문에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름도. 그런데 한글로 이명박이라고 적는 걸 보면서 요새 상가에 부조하러 가서 부조하고 이름 적을 때는 내가 옆에 적어놓은 거 보면 거의 다 한글로 적어요. 그걸 왜 한글로 적는 거예요? 전부 다 한자 아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 하나. 그 이유가 부조 받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니까. 한자로 적어놓으면은 부조를 했는데도 맞들릴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그 젊은 사람을 단단히 교육시켜가지고 한자 모르면은 적지를 말고 잘 보관이나 하라고 이렇게 시키면 될 텐데, 못하는 사람 교육할 생각은 안 하고 못하는 사람 수준으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걸 영합한다 그러죠. 영합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다가가서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아니, 맞춰주더라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맞춰주면 안 되죠. 교육을 해야지. 그 사람을 끌어올려야지. 제가 명함을 받으면은 평소에 한자 쓰게 된다고 하는 사람들 명함 줄 때 보면 자기 이름은 한글로 써놨어요. 자기 회사 이름도 한자 이름인데 계속 한글로만 써요. 말 따로 행동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요게 교양인의 자세가 아니죠. 교양인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지식인은 말만 해요. 지식인과 교양인이 다릅니다. 지식인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 교양인은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영국 신사가 그 동양 아주머니가 물에 빠지니까 그냥 즉각적으로 뛰어내려가지고 자기 옷 다 버려가면서까지 건져 올리는 그게 교양인입니다. 지식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참 계산할 거 아닙니까? 저거 내가 뛰어내리면은 오늘 양복값이 한 100만 원인데 이거 다 날아가는데 어떻게 하지? 또 주변에 보면서 누구를 불러가지고 뭐 밧줄을 던지는 게 낫지 않을까 한점 고민하다가 막 빠져 죽습니다. 교양인은 용기가 있기 때문에 뛰어내려. 인류국가를 만드는 조건은 딱 있어요. 인류국가의 조건은 4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정학적 조건이 좋아야 돼요. 그때 문명의 한복판에 딱 있어요. 한국은 그런 점에서 지정학적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역사가 길어야 돼요. 국가를 만든 역사, 말을 쓴 역사가 길어야 됩니다. 한국은 2000년이니까 그거 괜찮아요. 2000년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국민의 자질이 좋아야 됩니다. 국민의 자질. 여기서 한국은 머리 좋은 부분, 체력 좋은 부분은 괜찮아요. 그러나 마음까지 좋으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번째는 국민국가를 만든 경험이 길어야 됩니다. 아무리 역사가 길어도 국민국가, 즉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국가를 만들어서 운영해본 경험이 100년은 넘어야 돼요. 최소한 인류국가 되려고 꿈을 꾼답니다. 인도를 한번 보세요. 인도 역사 한 4000년 잡아줄게요. 근데 인도가 국민국가를 만든 경험이 너무 짧아요. 우리하고 같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니까 저 거대한 문명국가가 아직 개발도상국가 내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 국민국가를 만든 경험이 너무 짧아요. 한국은 국민국가를 만든 경험이 이제 뭐 63년 아닙니까? 63년. 너무 짧습니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인류국가가 되기 힘들어요. 국민국가를 만든 경험이 짧다는 것은 뭐냐? 선거를 해본 경험이 너무 짧다. 법을 지켜본 경험이 너무 짧다. 서로 이 집단과 이 집단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해서 화해를 하느냐, 합의를 도출하느냐 하는 경험이 너무 짧다. 사기꾼을 어떻게 사기꾼과 좋은 사람을 가려보는 경험이 너무 짧다. 이런 게 다 해봐야 된다. 해봐야 돼. 일본은 우리보다 한 80년이 앞섭니다. 1968년 명치유신 이 국민국가를 만든 경험의 시작이죠. 한국은 1948년 딱 60년이네. 80년이네. 딱 80년. 일본은 우리보다 80년을 앞섭니다. 그럼 우리가 80년 뒤에 오늘의 일본처럼 오늘의 일본 사람의 교양, 일본 사람 될 수 있느냐? 80년 뒤입니다. 된다면 우리가 아주 잘하는 거예요. 한국이 80년 뒤에 오늘의 일본 수준이 된다면 한국은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왜냐? 일본은 그 앞에 또 우리보다 더 잘한 시기가 있었어요. 바로 도쿠가와 시절.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 시절은 우리 조선조와 비교하면 훨씬 더 문명화된 시절이었습니다. 즉 도쿠가와 막부 시절이 조선조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문맹률도 그때 일본 사람들이 문맹률이 한 40%밖에 안 됐습니다. 60%는 그를 알았다는 거죠. 아마 조선조의 문맹률은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한 7, 80% 됐을 거죠. 도쿠가와 막부 시절에 도쿄에는 책방이 많았습니다. 책방이. 그 책방에 가면은 이택의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이택의 책이 일본에는 많이 팔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출판한 이택의 책보다 일본에서 출판한 이택의 책이 더 많았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게 한 260년 되죠. 도쿠가와 막부 시절. 그렇다면 한국은 인류국가 되려면 앞으로만 한 200년 잡아야 되잖아요. 당대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한국 인류국가 된다? 불가능하죠. 근데 불가능한 걸 계속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 억지로 인류국가가 뭐 억지로 되면 좀 좋겠어요.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동안에 한국 인류국가 절대로 안 됩니다. 우세에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놓고 이제 기성세대가 퇴장을 해야 될 시절이죠. 그래서 국민국가를 만든 경험이 일천하다. 특히 법을 지켜본 경험이 일천하다. 법을 한국은 법 하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한국 사람한테 법 무슨 뜻이냐? 착취 이럴 겁니다. 법 하면 착취, 억압 이렇게 나와. 억압. 대기업 하면 착취, 법 하면 억압, 유전무죄 뭐 이렇게 나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렇게 나오고요. 미국 사람, 영국 사람한테 법이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정의다, 정의. 독일 사람한테 법이 뭐냐? 정의다, 정의다. 왜냐? 독일 말하고 영어에서 법이란 말은 정의란 말도 같이 품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justice 하면은 그게 법이란 뜻과 정의란 뜻이 그 단어 속에 같이 있어요. 독일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바꿔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히 좌익들이 법을 지키지 말려는 선동을 해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시간이 못 걸린다고 봐요. 교양 있는 사람의 특징은 다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자기가 한계가 있다. 인간의 한계, 모자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거죠. 겸손. 교양 없는 사람은 다 건방지죠. 모르면서 건방집니다. 모르면서. 교양 없는 사람들, 좌익들이 다 교양이 없어요. 무식하면서도 자기가 많이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식하면서도. 무지하죠. 무식. 좌익들은 다 교양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좌익에 물들면은 인간이 다 비교양인이 되어버립니다. 오만해지니까. 마르크스가 한 유물사관을 믿고 그걸 진리라고 믿고 지능종교, 주체사상, 공산주의의 그 수법이 두 가지가 딱 같아요. 사교 집단하고 똑같습니다. 바깥 세상하고는 딱 연을 끊어버려요. 폐쇄의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주 하나만 바라보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 사교, 공산주의,
둘째에서 하는 다 공통점입니다. 교양은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죠. 교양은 넓습니다. 광명의 세계예요. 공산주의 사회 집단은 다 이게 어둠의 세계입니다. 어둠의 세계. 그래서 이런 좋은 가을에 우리가 여행을 합니다. 교양을 키우는 방법 중에서 독서와 더불어 여행을 많이 권하죠. 여행이 독서입니다. 이게 독서는 활자로 읽는 게 독서고, 여행이라는 것은 몸으로 읽는 것입니다. 몸으로 역사를 읽는 것이죠. 몸으로 체험으로서.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하라. 그건 무슨 뜻입니까? 많이 보라, 넓게 보라는 뜻이죠. 넓게 보라. 여행을 우리나라에서는 동양에서는 관광이라고 합니다. 관광은 이게 민주주의처럼 디모크라시를 번역한 거, 투어리즘을 트래블 이런 것을 번역한 게 관광이 아닙니다. 원래 관광입니다. 관광이란 말은 순동양어입니다. 영지주의 때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관광은 뭡니까? 빛을 본다는 거죠. 빛을 본다. 이게 정말 잘 지은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보면은 날씨가 결정적이죠. 아무리 지중해 좋지만은 흐린 날씨 속에 보십시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밝아야 돼. 광선이 나와야 돼. 바로 빛을 구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관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관광. 빛을 구경하는 것. 빛, 암흑. 요것이 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라이트. 빛이란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혜라는 말도 빛이라는 라이트라는 말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가을을 되면 보통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독서의 계절이 아니라 여행의 계절이고, 여행을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여행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는 자연을 보는 것이고, 하나는 사람이 만든 건축물을 보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이 신을 느낀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들으세요. 한국 사람들 중에 왜 이 건방진 사람들이 많으냐. 한국의 자연 때문이다. 한국의 자연이 다 고만고만해가지고 다 만만하게 보인다. 저 미국이나 알프스나 히말라야 가보면은 그 자연이 너무나 압도적이라서 사람이 얼마나 작은 존재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자연이 그런 무시무시한 자연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고만장한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만 보니까 일리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자연 거대한 산이나 이런 걸 보면서 거기서 뭘 느끼느냐. 이 사람도 지구라는 이 자연 속에서 인간도 왔다가 스쳐가는 이게 하나의 계기 아닐까. 인간이 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인간도 언젠가는 사라지지 않을까. 근데 200만 년 뒤에 과연 인간이 여기 생존할 거냐, 생존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걸 좀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것이 여행이고 자연이죠. 자연. 그래서 자연 속에서 이 우주를 느끼고 신의 존재도 느끼고 하는 것이 여행이고, 이런 게 바로 인간 교양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겸허하게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오늘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